비즈니스 혁신 생태계 미래와 관련하여 오늘 시간에는 기업가 정신과 고객 가치 창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아마 들으셨을 텐데요. 보통은 이 창업과 관련돼서 많이 연결지어 우리가 생각하고 있고요. 고객 가치 창출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 분야에서 고객이 원하는 가치를 제품과 서비스에 구현해서 전달하는 것들을 많이 강조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런 개념들도 역시 중요하겠지만 오늘 시간에는 비즈니스 혁신이라는 관점에서 기업가 정신과 고객 가치라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 다른 각도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기업가 정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왔던 그 기업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하던 사람이었는가를 저희가 조금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1851년 런던에서 만국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 이 상황을 우리가 이제 계기로 해서 발명 기업가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1851년 5월 1일 목요일부터 10월 11일 토요일까지 141일 동안 런던에서 만국 박람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물품을 두루 전시를 했고, 이 박람회를 위해서 이 영국 정부에서는 수정궁이라고 해서 이 사방이 탁 트인 궁전 같은 박람회장을 만들어서 이제 그 영국이라는 나라의 국가적인 역량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후에 이 수정궁은 화재로 소실되었었는데요. 이 당시만 하더라도 각 나라들은 자기 나라의 발명가가 만든 독특한 발명품들을 굉장히 강조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시대는 이제 이 사업을 하는 어떤 사람들의 시대가 아니고, 또는 이게 새로운 고객 가치를 중점적으로 개선하려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었고, 그냥 발명이라는 활동 자체가 한편으로 신기하고 한편으로 재미있고 또 한편으로 용처를 잘 발굴하면 전쟁이나 아니면 농업 생산성 증가 같은 국가적인 이슈에 아주 잘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발명 자체를 아주 특별하고 고귀한 활동으로 강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시대를 우리가 이제 발명 기업가의 시대라고 이제 규정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당시에 보면 영국의 윌리엄 헨리 퍼킨이 아닐린 염료를 발명하면서 현대적인 화학 산업을 개시했다고 얘기합니다. 또 독일의 베르너 폰 지멘스가 최초로 전기 모터를 또 발명하면서 현대적인 전기 산업이 일어나도록 하는 원동력이 됐고요. 또 사이러스 맥코믹은 수확기를 만들어서 농업 기계화를 이제 촉진시킨 바탕이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또 대서양 횡단 케이블이 처음으로 가설되었고요. 또 전기선이 정기적으로 대서양의 양쪽을 미국과 유럽을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시작이 되었었습니다. 또 영국의 헨리 베세먼은 이제 철강 제조법을 고안을 했고요. 또 프랑스의 페레이레 형제는 현대적인 방식의 자금 조달을 수행하는 크레딧 모빌리에 은행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다른 걸 다 떠나서 저 자체가 그냥 발명이었고 무엇인가를 발명해내는 사람이
뭐 지금으로 보자면 오히려 과학자에 더 가까웠는데 이런 사람들을 이제 기업가로 지칭하는 뭐 이런 분위기가 이제 굉장히 이제 팽배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시기 동안에는 특히 1914년 7월에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까지 뭔가를 만들어내면 그 능력 자체가 또 그 결과물이 각광을 받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발명 중심의 기업가 정신이 국가 사회의 전반적인 변화를 주도하는데 가장 큰 어떤 요소였습니다. 여하간 새로운 것 또는 기존과 다른 무엇인가를 보통은 이제 설비나 제품 형태인데요. 기계, 설비 이런 것들인데요. 그걸 만들어내는 능력이 기업가 정신의 핵심 발명이라는 것으로 이제 귀결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전히 이 발명이라는 게 중요하긴 했지만 제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는 경영이라고 하는 활동 자체가 또는 이 관리라고 하는 활동 자체가 아주 큰 이슈로 부각이 됩니다.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세계대전을 거치는 동안 굉장히 많은 인원들을 전선으로 이동시키고 또 그 과정에서 이 물류망이 또 공급망이 얼마나 잘 갖추어지는가가 국력의 판단 기준으로서 너무너무 중요했었고, 또 이제 전쟁 물자를 제때 만들어서 부족하지 않도록 이 전선으로 공급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 국가 간 전쟁을 통한 경쟁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너무나 중요한 이슈로 부각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수량을 원하는 품질의 이런 무기들과 장비들, 기계들을 배치시키는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되면서 경영이라고 하는 활동, 관리라고 하는 활동 자체가 그 중요성이 크게 이제 부각이 되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에도 20에서 30년 정도 동안 모든 선진국에서 과거의 그 어떤 기관과도 이제 어떤 시기와도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규모의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기업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뭐 IBM, 뭐 GM, 시어즈, 제록스, 듀퐁 등등 해서 이렇게 이제 이 당시에 뭐 지금으로 보자면 거의 뭐 100년 정도 전후로 과거에 설립되었던 기업들 가운데 세계적인 거대 기업으로 성장하는, 또 그래서 해당 산업을 이끌어가는 이런 큰 기업들이 이 경영의 시대에 등장해서 크게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거대 기업의 등장 및 확산과 관련해서는요, 갈등이나 비효율로 조직의 이제 부담이 자꾸 커지고 필연적으로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새로운 경영 관리 방식의 등장이 이제 유발될 수밖에 없었고요. 특히 제대로 일을 하기 위해서 경영 관리를 정말 잘하는 게 너무 필요하구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 전체적으로 널리 퍼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거대 기업 등장에 아주 밑거름이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특히 이제 뭐 사전 계획이나 구체적인 일정 수립, 또 새로운 조직 구조, 업무 프로세스, 또 자금과 사람의 이 배분,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크게 이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경영의 시대를 거치는 동안 급격한 성장이 유발했던 여러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거대 기업을 위한 또는 거대 기업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여러 가지 해결책들이 이제 다 각도로 모색이 되었고, 이제 이 와중에서 이제 제일 유명한 명제로 등장한 게 이제 조직은 전략을 따른다. 특정의 전략, 중장기적인 전략 목표를 달성해내기 위해서 그걸 잘 해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형태의 조직 구조를 갖추는 것이 이 경영 관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요소가 되었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자기 회사의 비전과 목표가 어떠냐에 따라서 어떤 조직 구조, 업무 프로세스를 갖출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들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이 시기 동안에는 뭐 설비나 기계를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잘 만들어낼 것인가, 그리고 효과적으로도 활용해낼 것인가, 뭐 또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
경영자가 되겠죠.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 경영자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떠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가,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언급됩니다. 특히 알프레드 챈들러라는 미국의 경영사학자가 연구를 했었는데요. 미국의 화학, 자동차, 석유 그리고 유통 분야 거대 기업에 대한 사례 연구를 이제 진행합니다. 수평적 혹은 수직적으로 사업 확장을 다들 이 모든 기업들이 진행해 왔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복잡성이 증가하고 의사결정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이 과정 속에서 어떻게 자원 배분할 거냐, 권한과 책임은 어떻게 나눌 거냐, 성과 평가는 어떻게 하고 승진 보상은 또 어떻게 시킬 거냐, 그리고 어느 다른 시장 영역으로 사업을 더 확대해 나가는 게 훨씬 더 좋을 거냐. 또 그렇게 확대를 하게 되면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경영관리 요소들이 뒤따라 이제 고민스럽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은가. 이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성장이 가속화되면 될수록 관련된 새로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기업들이 조직 내외부적으로 이제 저마다 우여곡절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러 분야의 기업들을 마지막 모습으로 딱 이렇게 특정 시점에서 사진을 찍어봤더니 이 모든 기업들이 다 사업부제 조직, 멀티 디비저널 폼이라고 하는 이 조직 구조를 어느 산업 영역에 있든 성장을 갈구했던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은 다 사업부제 조직, 멀티 디비저널 폼을 조직 구조로 다 채택하더란 겁니다. 채택하게 된 그 시작과 중간 과정은 다 달랐으나 우여곡절의 내용은 거의 다 달랐으나 결국 마지막 가서는 이 다사업부제 조직을 채택하게 되더란 겁니다. 이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어떤 상황에서건 이 다사업부제 조직이라고 하는 책임과 권한을 기반으로 사업의 독립성을 보장해주는 이 다사업부제 조직이라고 하는 게 성장을 달성해내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솔루션이 된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 측면에서 다양한 경영 솔루션, 특히 조직 구조 업무 프로세스 측면에서 이 경영 솔루션들이 체계화되고 확산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이 경영의 시기 동안 개별 경영 분야인 생산, 마케팅, 인사재무, 회계, 연구개발 등등 여러 영역들도 개별적으로 발달해 왔습니다만 경영 전략을 중심으로 하는 전방 경영, 제너럴 매니지먼트입니다. 특히 이 기업 집단이나 기업 그룹 전체의 중장기적인 목표 설정과 그 목표, 비전을 달성해내기 위한 전략의 구체화, 그리고 그러한 전략의 실행을 위한 조직구조와 업무 프로세스의 마련,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한 핵심적 의사결정을 다루는 이 전방 경영 분야가 아주 급격히 체계를 갖추게 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굉장히 중요한 인식의 틀과 행동 수단으로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2차 대전 지나서 60년대, 70년대까지 거대 기업의 등장, 또 세계 시장의 확대 등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이후에 이제 교통통신에 이 관련된 기술 발전이 더 가속화되고 글로벌화가 빠른 속도로 진전되면서 이 두 가지가 결합되는 가운데 1980년대 후반부터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새로운 기업가의 시대가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고객과 시장을 향한 여러 가지 혁신 기업가의 시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조직 변화가 창출되고 있고요. 또 새로운 기술이 또 결합되는 과정에서 성장의 방향을 결정하는 전략 역시 내수 시장에 국한되지 않고 글로벌하게 어떻게 성장 전략을 구현해 나갈 것인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같이 버무려지는 시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와서는 지난 한 20년, 30년 정도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첨단 기술이라고 부르는 여러 가지 미래 사회를 선도할 기술들이 등장되면서 또 한편으로 새로운 거대 기업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글, 메타,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다들 혁신 기업가들이 만들어낸 세계적인 걸작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에 발명 중심 기업가 전신 시기에는 한 사람이 혼자서 기술이나 제품을 발명하는 거, 그걸 주도하고 또 알아서 그걸 점검하고 통제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작은 사업체 하나를 운영해 나가는, 그렇게 또
그 자체를 창업, 스타트업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뭐 그런 어떤 사업체를 자그마하게 시작하는 뭐 이런 어떤 형태의 기업가 정신,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중요했었으나 지금 말씀드린 이 혁신기업가의 시대에는 과거에 없던 고객가치, 과거에 없던 신규 시장, 이런 것들을 창출해내는 다양한 경영 요소들을 새롭게 결합시키는 창조적 파괴의 과정으로서 혁신기업가 정신이 크게 지금 부각이 되고 있고, 이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의 창업뿐만이 아니고 대기업 또는 기업 집단 내에서도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이런 혁신기업가 정신을 불러일으키도록 할 것인가가 계속해서 화두로 강조가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특히 중국, 인도 등 신흥국 시장에서도 큰 변화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피라미드 하부에서 중산층에 근접한 시장으로 재편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신흥국 시장의 이 아래쪽을 전체 시장에서 최하층에 있는 이 시장을 BOP, 바텀 오브 피라미드 시장이라고 부릅니다. 이 피라미드 하부에 있는 이 고객들은 소득 수준도 굉장히 낮고 하루 세 끼 밥도 잘 못 먹는 그런 형편이었던 사람들이었는데요. 이 신흥 시장들이 경제 성장이 가속화되는 과정에서 이 바텀 오브 피라미드의 상층부에 있던 사람들의 상당 부분은 이미 그 위쪽에 있는 중산층 반열로 올라섰고, 피라미드의 하부에 있는 사람들 역시 더욱더 소득 수준의 향상과 함께 피라미드의 좀 더 상층 부분으로 이제 이동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가속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피라미드 형태가 아니고 가운데가 더 볼록해지는, 그리고 아래쪽은 조금 줄어드는 이런 형태의 이제 전체적인 사회구조적인 변화도 당연히 여기 동반되겠지만요. 이들 시장을 본국으로 하는 우리가 신흥 다국적 기업이라고 부릅니다. 이머징 MNC라고 부르는데요. 중국, 인도를 모국으로 하는 거대 다국적 기업들이 거의 지금 100개 이상이 지금 최근 한 20년 동안 생겨났습니다. 거기다가 중국, 인도뿐만 아니라 베트남, 인도네시아 같은 이런 신흥국 지역에서도 다들 잘 아시는 유니콘 기업 같은 또는 마이크로 멀티내셔널이라고 부르는 소형 다국적 기업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유니콘 기업은 다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창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미상장 상태에서도 거래되는 주식의 총 가치가 이제 우리 돈으로 하면 1조 이상 되는 이런 기업을 이제 유니콘 기업이라고 우리가 지칭하는데요. 이런 기업들도 역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서도 굉장히 다수 이미 등장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이 혁신 기업가의 시대가 더욱더 광범위하게 광활하게 펼쳐지고 있는 양상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보화를 핵심으로 하는 이 미래 기술이 더욱더 확산되고, 특히 이 기술의 보편화 또는 상용화가 더욱더 과속화되면서 기존의 여러 사업 방식들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기하급수적 혁신 노력, 이걸 추구하는 이 기하급수적인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가들의 활동들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고, 이 자체가 각국의 국가 미래를 결정짓는 것과 아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라는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아마 수강하시는 거의 대부분의 분들도 간단하게 적어놓은 이 6가지뿐만 아니고 더욱더 많은 여러 가지 미래 기술들이 있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이렇게 공부하시는 동안 탐구도 하시고 조금 전문성도 이제 갖추셔야 될 필요성이 당연히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미래 기술의 등장이 가장 최근까지 또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혁신기업가의 시대가 계속되고 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발명기업가에서 경영의 시대였다가 지금은 이제 혁신기업가의 시대로 완전히 새롭게 세상이 재편됐다고 감히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 혁신이라고 하는 게 과연 뭐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혁신을 연구했던 대표적인 학자는 이제 이 조집 슈페터라는 사람인데요. 1차 대전 이전까지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급속한 경제 성장, 이걸 설명을 하려고 기존 이론을 살펴봤더니 설명이 어렵더란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직접 이제 새로운 이론을 내놓습니다. 뭐 경제발전의 이론이란 책,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란 책을 통해서 어떻게 별것 아니었던 국가가 세계적인 강대국의 반열에 오르게 되는 것인가. 이 모든 근원으로서 혁신이라는 게 존재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간단하게 언급은 되었지만 경제학 이론에서 거의 대부분 혁신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 않았었던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 슈페터가 강조했던 혁신의 양상은 뭐 보통은 5가지, 뭐 여기에 이제 뭐 노동의 변화까지 포함해서 6가지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첫 번째로 새로운 제품을 처음 개발하는 것, 두 번째로 새로운 생산 공정이나 생산 방법을 도입하는 것, 세 번째로 새로운 자원, 원료, 부품 등을 획득하거나 만들어내거나 활용하는 것, 네 번째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 다섯 번째로 새로운 관리 조직이나 경영 방식을 적용하는 것. 이런 것들을 혁신이라고 지칭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이런 것들은 완전히 없는 무에서 뭘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여러 가지 것들과 또 새로운 것들을 새롭게 결합시키는 뉴 컨비네이션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요소로 혁신이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것들을 결합시켰을 때 진짜 혁신이 된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면서 그것들이 이렇게 5가지 영역에 적용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고, 이런 것들이 결국 국가 경제 발전을 견인하는 핵심적인 동인들이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결국 이 주장에 따르자면 혁신하는 기업가가 많은 국가, 그리고 그러한 혁신의 성과물이 더욱더 빠른 시장의 성장으로 연결되는 국가, 이런 국가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유한 국가 또는 강대국이다 라고 이렇게 규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슈페터는 혁신의 범위는 넓게 봐야 된다. 발명에 있지 않다. 그것만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고요. 특히 기업의 모든 경영 전반에 혁신 개념이 적용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혁신을 수행하는 사람을 기업가, 혁신을 수행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셋, 멘탈, 이런 것들을 기업가 정신, 엔트러프레너십이라고 이제 지칭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기업가가 활용할 수 있는 또는 활용해야만 하는 강력한 전략적 도구가 바로 혁신이고, 이런 혁신을 통해서 시장의 기존 질서를 파괴할 수 있다.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나왔던 굉장히 유명한 얘기가 창조적 파괴, 특히 기존 시장의 균형 상태를 와해시키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산업 차원에서의 대단한 혁신으로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기업가가 해야 될 또는 잘하는 혁신이라고 하는 것들은 명확한 미션을 품고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와 시장을 창출하겠다. 요렇게 자기의 목표를 아주 구체화시켜서 갖고 있는 사람을 기업가라고 부르고, 기업가가 활용하는 주된 수단이 바로 혁신이다. 이렇게 슈페터는 규정을 했던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업가하고 기업가는 다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형성된 시장에서 이익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고 기존의 산업 질서 하에서 움직이는 사람을 사업가라고 부르는 반면에, 기업가는 새로운 기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업을 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문제는 기존 질서를 와해시키는 게 바로 이 기업가다. 혁신 기업가다. 이렇게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발전과 기업 성장은 혁신과 기업가 정신에 의해서 유도된다. 이런 기업가 정신을 갖고 있는 기업가가 많은 나라, 그런 나라가 이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불황이라는 걸 극복하고 호황으로 건너가는 그 힘을 갖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강조했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더 빠르게
성장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제 앤드류 카네기 같은 미국의 철강왕 들 수 있습니다. 그 카네기는 강철을 처음 만든 사람도 아니거니와 강철을 처음 만들어내는 기술을 또 제시했던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뭘 한 사람이냐?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철도 회사에 근무했었는데요. 철강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제철소를 만들고 영국의 헨리 베스머가 앞서 말씀드린 새로운 철강 제조법 이걸 갖다가 자기가 이제 조금 바꾸고 개발을 합니다. 변형을 시키죠. 그래서 제철 생산량을 엄청나게 높입니다. 그 결과 5톤의 선철을 가공하는 시간을 1440분에서 10분으로 확 줄입니다. 대규모 제철소를 통해서. 또 이러한 혁신의 결과로 톤당 강철 가격은 기존의 15% 수준으로 급격히 낮아졌고 가격이 크게 인하되는 과정에서 강철, 철강의 보급은 건설, 자동차 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전체적인 사회 인프라, 사회 구조를 바꾸는 데 기여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강철을 제조하는 방법, 강철을 제조하는 기계를 처음 만든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앤드류 카네기는 궁극적으로는 사회와 국가를 바꿨고 실질적으로 철강 산업과 이 철도 산업의 엄청난 변화를 불러일으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피터 드러커도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혁신과 기업가 정신이 바로 조직, 경제, 사회가 살아남도록 하는 생명 유지 활동이다. 활력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혁신과 기업가 정신으로 국가, 사회가 무장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히 혁신을 목적과 초점을 갖고서 조직의 경제적, 사회적 잠재력을 변화시키는 것. 이게 바로 혁신이라고 얘기했고, 궁극적으로는 기업가적 사회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특히나 조직 차원에서 혁신과 기업가 정신을 완성하려고 한다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첫 번째, 체계적인 혁신이라고 했습니다. 체계적인 혁신은 다른 말로 하면 체계적인 혁신 기회의 발굴이 되겠습니다. 뭐든지 혁신 기회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연구된 바에 따르면 혁신 기회라고 하는 게 체계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한 체계적으로 존재하는 혁신 기회를 잘 활용하려면 새로운 경영관리 방식이 필요하고 특히 새로운 시장 창출로 연결시키려면 기업가적인 시장 창출 전략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했던 게 피터 드러커의 핵심적인 주장이 되겠습니다. 특히 기업가 정신과 관련해서 과거에는 이윤 추구와 신생기업의 설립을 굉장히 크게 강조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깡띠용 같은 사람이 1734년에 위험 부담을 짊어지고서도 영리 추구 활동을 하는 거. 이게 이제 기업가 정신이다. 또 이제 나이트 같은 학자는 불확실성 위험 속에서 이윤 추구하는 거. 과거에는 전부 다 이렇게 돈을 버는 사업체를 만드는 거. 이걸 이제 기업가 정신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많이 강조를 했었다고요. 최근 들어서는 가치의 창조 이제 이런 쪽으로 초점이 굉장히 많이 흘러갑니다. 그러다가 특히 사업 기회, 기회를 취득하고 내 걸로 전유하기 위해서라는 이런 개념들이 최근 들어서는 기업가 정신의 본질로 계속해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특히 변화 기회, 이 비효율성을 해결하는 것, 또 기회를 확인, 평가, 활용하는 것, 이 모든 것들 새로운 가치 창출과 이윤 창출의 기회에 집중하는 것, 이걸 바로 기업가 정신이라고 규정해야 한다라는 논의들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께서도 기술 제품에 국한되실 게 아니라 어떤 고객의 불만 요소, 충족되지 않은 가치 요소를 찾아내고 그것들을 해결할 것인가, 또 그것들을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시장으로 키워갈지를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